한글 하나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부 세인트 존 칼리지 3층 콜드리지 세미나실. 그날은 전 세계 언어 천재들이 모인 국제 문자학 세미나 첫날이었습니다. 라틴, 산스크리트, 히브리어, 크메르 문자까지 인류 문자의 정수를 논하던 그 자리에서 30년 경력의 세계적 문자학자 파울러 교수가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문자 중 한글이 가장 이상적인 문자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서 온 학생들이 동시에 손을 들며 항의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단지 음소문자라고 해서 최고일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중 가장 강하게 반응한 인물은 바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언어학 천재 안나 슈미트였습니다. 한글이 최고라뇨? 그런 판단은 감성이지 학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과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한 문자가 미국의 원주민에 의해 창제되었고 그 문자 또한 단기간에 문맹률을 0%로 만든 기적의 문자였다는 사실. 게다가 그 문자를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처럼 지성인이 아니라 글자조차 모르는 문맹이었던 한 원주민 농부였습니다. 그날 강의실은 단 한 줄의 문장과 그 비밀 앞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여정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과연 그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강의동. 세계 문자학 심포지엄이 열리는 강당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우산을 탁 털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죠. 안나 슈미트 23살 하이델베르크 출신인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미 8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라틴어 올림피아드에서는 2번이나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그리스어와 고대 게르만 룬 문자는 교수님들도 저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였어요. 안나, 여기야. 독일 유학생 요하네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온다고 하니까 교수님들도 기대가 크시더라. 최연소 참가자니까 말이지. 저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미소 지었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겸손하게 말했지만 제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언어학도들 사이에서도 제 존재감은 특별했어요. 첫날은 각 대표들의 소개와 연구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죠.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소피, 일본 도쿄대의 유코, 인도의 아밋, 그리고 한국 서울대의 이도현까지 모두들 각자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도현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한글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죠.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문자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음성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저는 귓속말로 요하네스에게 물었어요. 저게 한국어 문자야? 왜 저렇게 단순해 보이지? 이도현은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을 설명했지만 제 표정은 점점 조롱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질문 시간이 왔죠.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네요.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문자라면 그냥 어린이용 문자 아닌가요? 진짜 언어는 역사적 깊이와 복잡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단순하고 인위적으로 보이네요.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도현의 얼굴이 굳었죠. 프랑스의 소피와 일본의 유코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단순함이 결함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한글은 그 단순함 속에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죠. 저는 쿡쿡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저한텐 라틴 문자나 산스크리트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네요. 자리로 돌아오는 저에게 요하네스가 작게 속삭였어요. 좀 심했어, 안나.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글이 최고라는 환상 깨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작은 설전 이후로 이도현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피했죠. 그렇다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문자학도로서 객관적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강의실은 점점 채워지고 파울러 교수가 들어왔어요. 세계 문자학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그는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문자를 연구해온 권위자죠. 그의 첫 강의 주제는 인류 문자의 진화와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문자에 대해 탐구할 겁니다. 파울러 교수는 차분하게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는 수메르의 쐐기 문자부터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스 알파벳, 라틴 문자까지 인류 문자의 역사를 훑었죠. 저는 열심히 노트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교수의 통찰력은 항상 새로웠어요. 그러나 교수가 갑자기 말투를 바꿨습니다. 제 30년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만든 가장 이상적인 문자 체계는 한글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학자가 방금 한글이 최고라고 말했단 말인가요? 교수님,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슈미트 양. 그가 미소 지었죠. 문자의 우수성은 학습 용이성, 과학적 체계성, 표현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용성에 있습니다. 한글은 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죠. 다른 학생들도 반응했습니다. 프랑스의 소피가 말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라틴 문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수성의 증거 아닌가요? 인도의 아밋도 가세했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적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객관적으로 볼 때 라틴 문자나 산스크리트가 한글보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우리의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웃었어요. 여러분의 문화적 자부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학기 동안 제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함께 탐구해보죠.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오세요. 기한은 학기 말까지.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 과제입니다. 저는 눈을 빛냈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도현을 힐끗 바라보니 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맴돌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요하네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문자학의 챔피언 결정전이야. 내가 꼭 이길 거야.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문이 일었죠. 파울러 교수 같은 대가가 한글을 최고라고 평가한 이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될수록 강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경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울려 퍼졌죠. 모두가 파울러 교수의 도전에 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쳤어. 어제는 3시간 동안 라틴 문자의 역사적 발전 과정만 정리했다니까. 소피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까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죠. 당신들도 많이 준비했나 보네요. 첫 번째 발표자는 소피였습니다. 그녀는 라틴 문자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위대함을 강조했어요. 라틴 문자는 인류 문명의 근간이 된 문자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부터 르네상스의 지식혁명까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었죠. 소피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파울러 교수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아주 훌륭한 발표입니다, 소피 양. 그런데 영어 단어 스루는 어떻게 발음하죠? 스루요. 그리고 철자는요? THROUGH입니다. 교수가 빙긋 웃었습니다. 발음과 철자 사이에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나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소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의 특성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현대 라틴 문자는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로 인해 학습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상적 문자일까요? 다음은 인도의 아밋이었어요. 그는 산스크리트의 철학적 깊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산스크리트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진동을 담은 소리의 과학이자 영혼의 언어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아름다운 문자 체계죠. 그런데 현재 일상에서 산스크리트를 사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아밋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소수입니다. 하지만 가치는 사용자 수로 판단할 수 없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문자의 본질적 목적은 소통 아닌가요? 사라져가는 문자는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유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지만 한자와 혼용해야 하는 복잡성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죠. 태국의 수리는 태국 문자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으나 성조 표현의 비직관성이 지적받고 낙담했어요. 모두가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내가 준비한 게르만 룬 문자로 반드시 이기겠어. 결심했지만 내심 불안감이 일었어요. 그날 밤 도서관에서 요하네스와 함께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문자에 그런 감정 쏟을 필요 있나? 요하네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안나,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야. 그건 민족의 정체성이고 역사야. 그래서 모두가 필사적인 거지.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죠. 내일은 내가 승부를 보여줄 거야. 게르만 룬 문자로 한글을 넘겠어. 당일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 노력했죠. 창밖으로는 옥스퍼드의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모두를 설득할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전날 발표자들의 실패로 다들 지쳐 보였지만 제게는 오히려 기회였죠. 파울러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의 안나 슈미트가 발표할 차례입니다. 기대가 크군요. 심호흡을 한 뒤 프로젝터를 켰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웅장한 게르만 룬 문자가 새겨진 고대 석판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문자 중 하나인 게르만 룬 문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룬 문자의 역사부터 시작해 각 문자가 가진 상징적 의미, 소리와 형태의 연관성까지 설명했죠. 룬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표현한 방식이었어요. 각 문자는 하나의 개념, 하나의 법칙을 대표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죠. 이도현도 관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게르만 룬 문자는 상형, 발음, 철학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문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유산이자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보물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룬 문자로 쓰인 시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 문자에 담긴 우주의 신비와 민족의 영혼, 그리고 수천 년의 지혜를 어떤 현대 문자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발표를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파울러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슈미트 양. 제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었죠. 그런데 교수의 다음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문자를 지금 실생활에서 쓰는 사람은 누구죠? 순간 제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그건 현대에는 학술적 연구나 역사적 재현에 주로 사용됩니다만 교수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슈미트 양 문자는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문자는 유물일 뿐이죠. 강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독일 유학생 요하네스조차 고개를 떨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문자의 가치는 현재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룬 문자는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고 말을 이어가려는데 교수가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나 이상적인 문자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사용성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이도현과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이상하게 따뜻한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
다음 수업 시간 저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룬 문자 발표 실패 후 제 마음속엔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옥스퍼드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파울러 교수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문자학은 단순히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와 투쟁,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교수는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 한국의 비밀 한글 학교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언어와 문자를 말살하려 했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해변에서 모래 위에 글씨를 쓰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식민지 시절 공부할 종이조차 없어 모래사장에 글씨를 쓰며 한글을 배우던 어르신들이에요.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무게감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해방 후에는 전국에서 야학과 문맹 퇴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한글을 배웠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역사적 사실이 문자의 우수성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슈미트 양. 문자의 진정한 우수성은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글은 왕이 만들고 백성이 목숨 걸고 지킨 문자입니다.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이도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태도 될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12살이셨어요. 일본어만 가르치던 학교에 다니면서 밤에는 이웃집 다락방에 몰래 모여 한글을 배우셨죠. 이도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때 한글 공책을 들킬까봐 항상 오단에 숨기고 다니셨다고 해요. 일본 순찰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한글 책을 불태웠거든요. 그의 이야기에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가족 단톡방에서는 제가 맞춤법 하나만 틀려도 바로 지적을 받아요. 할머니께서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킨 글자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이도현의 말에 작은 웃음이 강의실에 퍼졌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파울러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이자 역사의 산증인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가방을 챙기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라틴어나 그리스어, 게르만 룬 문자를 배운 이유는 학문적 호기심이었죠. 그러나 한글은 달랐어요. 그것은 생존과 저항의 도구였습니다. 조용히 도서관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제 유일한 친구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반박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상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었네. 요하네스가 밤 11시가 넘어 저를 찾아왔어요. 다들 파티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고개를 저었죠. 미안, 난 좀 더 연구해야 해. 요하네스는 제가 펼쳐놓은 책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한글 관련 서적이 책상 위에 가득했어요. 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그냥 교수를 이기려고 했잖아.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거 봐,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너무 과학적이야. 종이에 기역, 니은, 디귿을 그려 보였어요. 이 자음들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대. 그리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어. 요하네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흥미롭네. 근데 이게 룬 문자보다 나은 건가? 그건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죠. 사실 나도 아직 확신은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뭔데? 이건 유아용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문자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건 단순함이 아니라 과학적 설계의 결과야.
디지털 환경에서도 엄청 효율적이고 영어로 2번, 3번 키보드를 쳐야 할 것을 한글은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어. 밤은 깊어갔고 요하네스는 결국 포기하고 파티에 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책을 넘겼어요. 한글의 역사, 문자학적 원리, 그리고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2시 문득 제가 처음 한글을 조롱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교만했던가. 그때는 진정한 언어 천재가 뭔지도 몰랐던 거죠. 정말 부끄럽네.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부끄러운데?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뒤돌아보니 이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3시간 전부터 여기 있었어. 말 걸기가 망설여졌거든. 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안해. 첫날 내 발표를 조롱해서. 이도현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사실 나도 처음엔 한글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 안 했어. 우리에겐 그냥 일상이니까.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역사, 문화 속에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도현은 한글로 쓰인 시를 보여주며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게르만 신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새벽의 도서관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의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발표 준비는 어떻게 돼가? 이도현이 물었어요. 미소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글은 내가 부순 줄 알았던 벽이었지만 오히려 내가 올라설 사다리였다. 이도현의 눈이 커졌어요. 와, 진짜 달라졌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달라진 거야. 이제야 진짜 문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 창밖으로 동틀 무렵에 하늘이 보였어요. 밤새 공부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죠. 진정한 깨달음은 이런 느낌인 걸까요? 발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지난 몇 주간의 변화를 생각했죠.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길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번 발표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기고 싶다는 욕심보다 제가 깨달은 것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죠. 문을 열자 강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파울러 교수, 소피, 아밋, 유코, 그리고 이도현까지. 모두의 눈빛에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안나 슈미트의 최종 발표가 있겠습니다. 파울러 교수가 저를 소개했어요.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강단에 올랐습니다. 슬라이드를 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말했죠. 제가 이 세미나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승리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가장 위대한 문자는 무엇인가라는 경쟁적인 질문뿐이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몇 주간의 연구와 성찰 끝에 저는 졌습니다.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소피의 눈이 커졌고 요하네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패배가 아닌 배움이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문자의 위대함은 그 학문적 체계나 역사적 깊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걸어가 칠판 앞에 섰어요. 분필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글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쓴 글자였죠. 문자는 살아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 첫 한글 문장입니다. 미소 지었어요. 한글은 문자 그 자체보다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들의 투쟁과 사랑이 한글을 특별하게 만들었죠.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첫 장에는 일제강점기 비밀 한글 학교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라틴어를 배웠을 때는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스어도 게르만 룬 문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달랐어요. 그것은 생존이었고 저항이었고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디지털 기기에서의 한글 입력 시스템, 한글 폰트의 다양성, 한글로 된 현대 예술 작품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한글은 현대 기술과도 놀랍도록 잘 어울립니다. 소리와 글자의 일치, 체계적인 구조, 시각적 균형미.
이 모든 것이 한글을 디지털 시대의 이상적인 문자로 만들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조롱했던 날의 사진과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나란히 있었어요. 저는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겸손하게 배웁니다. 한글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파울러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슈미트 양, 이것이 바로 문자학이 아니라 인류학입니다. 글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소피, 아밋, 유코. 심지어 처음엔 냉담했던 학생들까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도현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는 어떤 학문적 인정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 제 심장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어요. 긴장? 기대? 아마 둘 다였겠죠.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건 순전히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안나.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현이 활짝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공항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첫인상이 제 감각을 압도했습니다. 네온사인, 간판, 지하철 표지판. 모든 곳에 한글이 춤추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연구했던 글자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기 봐, 커피라고 쓰여 있지? 읽을 수 있어? 이도현이 물었어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커피. 발음이 영어와 비슷해. 맞아. 한글의 장점 중 하나야. 외국어 발음을 비교적 정확히 표현할 수 있거든.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한글 간판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서툴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친구처럼 느껴졌죠.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제가 말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무시했는데 지금은 내가 한국에 와 있다니. 이도현이 웃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 발표 이후로 우리 학과에서 한글 연구 열풍이 불었다고. 파울러 교수님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대. 서울대 캠퍼스는 봄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이도현이 학교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었죠. 한국어 수업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작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이건 너를 위한 환영 현수막이야. 건물 입구에 한글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안나를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순간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감동이야. 첫 수업은 초급 한국어였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제게 친근하게 인사했죠. 선생님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한국 땅에서 직접 배우니 느낌이 다르더군요. 수업이 끝난 후 이도현과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제가 물었죠. 이도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잘 되고 있어. 문자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글의 역사와 현대적 가치를 다루는 프로젝트야. 내가 인터뷰도 해주면 좋겠어.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다큐멘터리 구성안이 보였어요. 일제강점기부터 디지털 시대까지 한글이 걸어온 길을 그린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돕고 싶어. 창밖으로 서울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카페 테이블 옆으로 초등학생 몇 명이 지나갔고 그들이 들고 있는 공책에도 한글이 빼곡했죠. 몇 달 전 제가 유아용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문자였습니다. 안나, 무슨 생각해? 이도현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내가 연구한 모든 문자 중 유일하게 사람 냄새 나는 문자였어. 그게 한글의 진짜 특별한 점인 것 같아. 태양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문장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글은 세종이 만들었고 백성이 지켰으며 지금은 세계가 배우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